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육해 공전력 미친 상승 앞둔 충격 상황. 2.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요. 3. 세계 1위 조선 강국 한국이 만든 최강 호위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았던 아이언맨의 전투 수트. 총탄과 대포도 거뜬히 막아내고 빌런들의 강력한 공격에도 생채기 하나 나지 않는 수트는 아이언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아이언맨 수트의 원재료로 알려진 금속은 바로 인공위성과 항공우주선에 사용되는 티타늄입니다. 500도의 온도에서도 녹아내리지 않고 무게계 알루미늄보다 살판 무거운 비중 4.5에 그 강도는 단련된 강철보다 단단한 7.9로 희소성을 지닌 21세기 꿈의 신소재입니다. 티타늄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구의 첫 아들인 거인 티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티타늄에 대한 연구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테니스 라켓, 시계, 안경테, 골프채 헤드 등 일상용품, 그리고 인공관절이나 뼈, 심장 밸브 등 생체 조직의 이식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티타늄이 가진 특성상 군사 무기체계로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보잉 747제트기 1대를 제조하는데 약 4,500kg의 티타늄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온도가 1000도 가까이 올라가는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라든지 공기와의 마찰로 고온이 되는 극초음속 전투기나 대기권 재진입을 시도할 경우 고온이 되는 우주선 표면에 적용되곤 하는데 이를 대체할 재료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회귀온소여서 매장량이 적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은 지각 질량비 기준 9번 폐로 풍부한 원소이며 탄소보다도 풍부할 정도입니다. 다만 재련과 가공의 난이도가 극상인 만큼 매장량 대비 가격이 매우 비싼 금속 중 하나이죠. 더군다나 군사적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재련 및 가공 기술의 국가 간 이전이 불가능한 품목인데요. 티타늄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초기 원자재인 스폰지 티타늄이 있어야 하는데 60년 전에 티타늄의 제조 기술이 개발됐지만 현재까지 오직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4개국만 기술을 보유한 채 기술 이전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티타늄이 갖는 특성이 역설적으로 티타늄 기술 이전의 제한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나 이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결국 끝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2009년 스펀지 티타늄의 국산화에 성공한 데에 이어 2013년에는 고순도 티타늄 재생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것인데요. 당시 한국재료원 이동원 박사는 국내 최초로 100kg급의 스폰지 티타늄 제조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는데 당시 티타늄 스펀지 생산 기술의 확보는 티타늄 금속 원자재 생산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문병문 박사팀이 고순도 티타늄 재생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저순도 티타늄 재생 기술은 일본에 있었지만 고순도 티타늄 재생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초의 성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던 전기저항열로 티타늄을 녹이는 방식 대신 전자기 유도법을 통해 녹이고 연속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 생산 원가도 50% 정도 낮출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티타늄 가공 기술력이 있어도 한국은 지금까지도 국내 수요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왔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을 접목시킨 티타늄 원자재가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2014년 강원도 양양에서 티타늄 광산이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매장량이 적어 채산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고 중국산 티타늄 가격 폭락으로 인해 생산보다 수입이 더 이득이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2023년 1월 16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인데요. 바로 강원도 태백과 삼척, 경북 봉화로 걸쳐 있는 산맥입니다. 그동안 티타늄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기에 지난 3년간 탐사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초기에 추정된 함계 자원량은 8,508만 4246T01였지만 정작 속을 들여보니 대반전이 숨겨져 있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예비 탐사 결과 현재까지 총 2억 2천만 등 규모의 티타늄 광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광물가치 평가 작업을 비롯한 초기 조사를 2025년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매장량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유럽 최대의 티타늄 광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르웨이 텔네스 마인에는 3억 톤의 티타늄 원석이 매장되어 있으니 한국의 태백 티타늄 광맥은 가히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공 방식에 따른 단가는 상이하겠지만 대략적인 추정액은 1389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죠. 일각에서는 한국이 티타늄 재련 기술이 없어서 원석에서 티타늄을 재련하는 기술 확보와 시설 확보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하는데요. 그러나 영풍재련소 산하연구소 문남일 전무는 오히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태백 산맥의 이산화 티타늄의 평균 품위는 6.95%엔 9.1%에 이르는데요. 통상적으로 3% 이상의 품위와 5천만 티 이상의 매장량을 지닌 광산을 두고 생산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태백산맥 전반에 걸친 티타늄은 그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된 티타늄을 채광해 성광 재련 과정을 거치면 실제량은 9%대로 줄어들지만 원료, 1차 소재 등 한국의 연간 수입량 2020년 기준 약 22만 티를 고려하면 최대 100년치 자급 사용량을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5억 원의 초기 시추 예산이 진행됨에 따라 순도와 매장량 확인이 맞춰지는 대로 개발과 재련으로 고품질 티타늄 산화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된 티타늄 산화물은 국내 최대 수요처인 포스코를 통해 판매된다면 매년 1조 원 매출 기업이 태백에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 면산층에는 연장 10km 이상, 광채폭 10에서 50m, 신부연장 200m 이상의 대규모 광산이 분포하는데요. 한 연구원은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티타늄 원관과 1차 소재 수입 전량을 대체하고 수출까지 도모할 수 있는 풍부한 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태백의 티타늄 광맥 발견은 한국의 방산 능력 제고에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티타늄 소재는 한국이 개발하고 운용하는 있는 모든 육해공 전력을 상승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이처럼 공급망 어려움으로 인해 티타늄 수입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광맥은 한국이 목표로 제시한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또한 5세대 스텔스기로의 점진적 진화를 앞두고 있는 KF-21에도 접목될 기술이자 한국의 10대 우수 연구 성과로도 선정된 바 있는 TI-3CN 맥신, M젠, 전자파 흡수 스텔스 코팅제의 핵심 재료에는 티타늄이 대거 사용되고 있습니다. 55나노미터 두께로 적층하면 99% 이상 전자파 차단이 가능하여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팅 형식이라 기존 전투 자산들에도 저피탐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고 유사시 북한의 핵 투사 등에 따른 EMP, 전자기펄스, 공격에 대응할 고정형 전자파 방호 구조물에도 활용하는 방안이 이미 연구 중에 있어 티타늄 개발이 가지고 온 군사적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장력 티타늄 합금은 무게가 강열보다 30% 이상 가볍고 장력도 강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잠수함 소재로 이것보다 뛰어난 게 없는데요. 중국 역시 티타늄 기반으로 잠수함을 개발 중에 있는데 중국의 티타늄 잠수함 자오롱, 교룡은 최근 수심 1만 m 심해에서 수함을 견디는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송충평은 수함과 부식에 강한 티타늄 합금은 잠수함 건조에서 중요한 기술적 부분이라 한 바 있죠. 또한 시장 점유율 전 세계 8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의 향후 성능 개량에서도 티타늄을 접목한 신기술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제조업체인 한화의 어로스페이스는 K9A2에서 2에서 기존 52 구경장을 58 구경장으로 확대해 사거리를 대폭 향상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포신에 티타늄이 사용되죠. 구경장은 포신 길이를 구경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K9에 적용된 52 구경장의 포신 길이를 더 늘리게 되면 사거리가 70km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여기에 유도신관이 장착된 랩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130km까지 긴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전장의 우위를 가져올 핵심 기술로 불리는데요. 그러나 58구경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약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에 포신의 온도가 과열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격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등 기타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해결책으로 티타늄 소재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티타늄으로 제작된 포신은 내구성, 정확도, 종량, 안정성 그리고 화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포병 교범상의 지속 사격 가능 시간은 포신 온도 경보 등이 뜰 때까지 임바. 포신이 견딜 수만 있다면 지속 사격 가능 시간 또한 연장되어 화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온에 특히 강한 티타늄 기반 포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현대위안은 최근 K9 자주포용 58구경장 포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포신에 티타늄과 고강도 알루미늄 등의 첨단 소재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한국의 티타늄 광맥 발견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K방산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인데요. 경남 창원이 방산 제조의 메카로 부상하면서 지역 일자리 고용이 크게 개선된 것처럼 태백도 방산 원자재 메카가 되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산업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태백의 티타늄 광맥 발견과 관련해 숨은 감동 사연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 광산들이 2024년을 끝으로 모두 폐광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거리를 찾지 못해 폐광된다면 광산의 광부들은 하루아침에 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처지에 놓였던 것인데요. 특히 태백이 지난해 연간 주민등록 인구 4만 명 선을 지키지 못하고 역대 최저치의 인구를 기록한 만큼 이번 티타늄 광산 개발은 태백시의 큰 기쁨이자 행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백 광부들은 21세기 꿈의 신소재로 자리매김한 티타늄, 한국의 엄청난 매장량이 발견되었으니 앞으로 한국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군사안보에 큰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이 네팔에 생명을 선사하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 인천공항에 국내외 외신들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네팔로 젖소 101마리를 보내는 한송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 불려든 것입니다. 해당 젖소를 받은 네팔 현지에서는 한국에 대한 격한 갑사 인사가 불나오고 있으며 네팔 언론도 해당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과거 전쟁으로 가축 등을 지원 발던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만큼 낙농업이 발달한 배경에 주목한 상태입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한반도를 피로 불들인 바 있습니다. 전쟁통에 사람뿐 아니라 소, 돼지, 닭 등 가축도 씨가 마를 지경이었죠. 1902년 홈스타인 젖소 20여 마리가 치움 들어오면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낙농업 기반도 전쟁으로 붕괴됐습니다. 정부가 축산진흥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쟁 후 9년이 지난 1962년입니다. 남양유업 64년, 과메일유업 69년 등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낙농업이 차츰 재건됐죠. 덕분에 한우와 젖소는 각각 342만 마리와 40만 마리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산업의 명맥을 잇는 과정에는 정부와 농민의 노력이 컸지만 해외에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1944년 미국에서 설립된 해퍼 인터내셔널에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우유 한 잔을 공짜로 주는 것보다 가난한 농민이 가축을 받아 자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길게 보면 가난 극복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선단체 이름을 암송아지란 뜻을 지닌 해퍼로 정한 것으로 말려져 있습니다. 해퍼의 취지에 공감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도 후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976년까지 해퍼는 돼지, 염소, 닭, 토끼, 벌통 200개 등 44회에 걸쳐 가축 3,200여 마리를 한국에 보냈고 여기에는 젖소 897마리와 황소 58마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가축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딴 해군 수송선을 타고 한국에 실려왔습니다. 7주간의 긴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21만 개의 종란 또한 미군 수송기편으로 건너와 전국의 무화장으로 보내졌고 한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꿀벌 150만 마리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00대 작물 중 71%가 꿀벌을 통해서 수분을 얻고 있어 전쟁으로 황폐화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꿀벌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죠. 그리고 젖소 897마리 중 일부는 비행기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온 다습한 한국의 기후는 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상당 부분 사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무유 생산량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목장주들과 협력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소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디지털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마다 식별번호, 아이디를 부여해 몇 kg 사료를 먹었고 이때 무유를 몇 니은 팠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새끼를 언제 낳았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낙농가들은 출스타인종 가운데 우수한 품종을 가려내기 위해 국내 환경에 잘 적용한 개체들만 다음 세대의 새끼를 낳도록 맙소와 수소를 선별했습니다. 무유의 성분과 생산량, 골격 구조 등을 따져 유전 능력이 좋은 상위 1% 개체를 뽑고 이 암소가 낳은 수소를 C수소로 지정해 해당 소의 정맥을 다른 농가에 보급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자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전 능력이 좋은 말소들만 낳게 됐습니다. 우유 능력 겹정 사업으로 부르는 과정을 40년 넘게 이어오면서 한국 젖소의 생산량은 세계 톱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건조하고 초원이 넓은 지역에 살던 소를 지원받아 고온 다습한 합경에서 이를 극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규모가 작은 개별 농가도 품종 개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낙농 후진국의 성공 모델이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퍼는 한국의 축산 기반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1976년 한국에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807달러, 이 북한 772달러을 치음으로 추월했던 해입니다. 1인당 우유 소비량은 1970년 1.6kg에서 2017년 79kg으로 증가했고 육류 소비량 또한 선진국 수준인 49kg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해퍼의 한국 지부가 다시 설립됐죠. 이제는 밟는 것이 아닌 해외에 도움을 주는 일에 한국이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 네팔의 젖소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된 나라 또한 한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도 적극 참여했는데 젖소는 내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항공기로 이송돼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동쪽으로 150km 떨어진 신둘리지구 시범 낙농마을 50농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송아지 운반을 위해 케이지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젖소 생우와 시수소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송을 위해 이달 5일부터 기본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 준비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네팔 농가들은 직사를 신축하며 한국에서 오는 젖소를 마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 태어나는 암송아지들을 이웃 농가에 전수하는 방식으로 가족 한 마리로 시작하는 경제적 자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네팔로 가는 젖소들은 크라우드 펀딩과 복장주들의 기물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과거 해떠로부터 젖소 2마리를 기증받았던 낙농 수혜자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소를 운송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5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사용해온 아시아나 항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문송 문제가 극적으로 풀리기도 했습니다. 문송에는 수의사까지 대동하고 여행 스트레스를 밟지 않도록 극진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 전문가들도 현지로 파견돼 낙농 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처럼 소마다 개체별 식벌번호를 부여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목장별 데이터를 모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기술도 전수합니다. 문료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부엌으로 보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구제역 같은 가축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가축 교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반출되는 모든 젖소가 검역을 받고 구제역 비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네팔로의 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50년 전 젖소 한 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이 10리터도 안 되던 우리나라가 마리탕 33리터, 세계 5위 수준의 우유 생산국으로 성장해 낙농 원조국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팔의 인구는 3천만 명 정도로 1인당 GDP는 1,000달러 수준입니다. 낙농업은 네팔 국내 총생산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네팔 토착종의 연간 산유량 880kg은 한국 젖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팔은 전국에 약 750만 마리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는데 한국이 40만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전체 농가 절반이 젖소와 버팔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빈곤층의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농촌 소득 개선이 절실했죠. 네팔 정부는 우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젖소 수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네팔은 인도에서 소를 수입하려 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무산됐고 2018년에는 중국에서 약 1만 마리의 젖소 수입을 요청했지만 높은 비용과 긴 프로세스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네팔은 1917년 영국에서 최초로 소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선별 육종을 통해 품종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스템이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젖소 한두 당 우유 생산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스페인 다음인 5위를 차지했고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일본은 9위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의 젖소 산유량은 현재의 네팔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목장주들의 노력으로 50년간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산유량은 마리탕 1만 400kg이 된 상태입니다. 또 세균수 기준 원유 위생 수준 또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팔 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6시간으로 우유 생산 선진국 중 가장 가깝다는 점도 이번에 소를 보내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팔의 대표 언론 카트만두 포스트는 한국의 깊은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한국이 젖소를 선물해 줘서 우유 생산량이 크게 늘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날씨 범위가 영하 10도에서 영상 40도이기 때문에 소들이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고품질 소를 수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공급업체 중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고 비용 견적도 보내지 않았다며 한국의 이런 결정은 네팔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네팔은 50년 전 한국의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낙농 산업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팔 아이들은 단백질이 부족해 막 32%가 발육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유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농가 소득원인 것입니다. 네팔은 이번 젖소 문반 사업 이전에도 한국에 쭉 빠져 있었습니다. 네팔의 유명 언론 히말라야 타임스에는 박보급 관련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K판 경연이 열렸을 때는 한 번에 5,000명 이상이 몰리며 뜨거운 일기를 뿜어냈죠. 3,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통로와 벽면에까지 관객들이 빼곡히 서서 공연을 만끽했을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에도 감탄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네팔 최대 규모 고속도로의 설계 및 감리 사업을 2,100만 달러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니즈가드 국제공항 예정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코리아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호주, 스페인 등 22개 글로벌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최종 선정됐죠. 2020년 코로나가 퍼졌을 때는 2만여 회의 코로나 진단 키트를 지원하며 극찬을 받았고 코이카는 작년 말 네팔 대지진 피해 지역에 병원을 신축해 현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 선진공여국 클런에 공식 가입한 바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약속한 국민층 소득 대비 지원을 0.25%까지 늘리기 위해 꾸준히 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한국이 도움을 주는 대표적 아시아 빈국 중 하나이자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중점 협력국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만 연간 1,300만 달러이고 NGO 사업 규모도 연간 80억 원이죠. 네팔에 한국 젖소가 잘 정착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대만의 한 군사 전문 유튜버가 한국이 신형 호위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은 무엇인지 동아시아 4개국의 최신의 호위함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가장 우수한 호위함으로 알려진 한국의 최신의 호위함 중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중점으로 비교 분석했는데요. 과연 대만 군사 전문가가 결론 내린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형 구축함, 잠수함 부대와 경영 항공모함 이외에 또 다목적 호위함의 건설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한국 해군 푸프 X3형 호위함의 첫 번째 함선인 충남함이 한국현대중공업그룹 울산조선소에서 공식적으로 진수되었는데요. 충남함은 시운전 테스트를 거친 후 내년 12월 말에 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7일에는 일본의 호위함 미쿠마호가 전달되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가미급 다목적 호위함의 네 번째 함선입니다. 이 일본의 최신의 호위함은 가성비가 뛰어난 함정으로 주력 구축함의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FFX 호위함은 3차까지 발전되었는데요. 충남함은 3차의 첫 번째 함선으로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의 두 가지 최신의 호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FFX 조선 계획은 최강 호위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대만에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현재 대만 해협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살이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살이지 못할 것입니다. 시진핑을 설득할 수 없다면 자신의 군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군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공산당이 가볍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국내외 분석가들은 2030년이 지나기 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의 해상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일 모두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FFX 사업의 세 번째 배치함인 충남함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함의 건조에 앞서 한국의 최신 군함 건조 기술이 총집합된 일종의 테스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호위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비와 시스템이 탑재되었죠. 충남함 호위함의 동력 시스템은 대구급의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동시에 선체 크기가 더 크며 원양 항해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충남함은 길이 129m의 폭은 14.8m, 높이는 38.9m입니다. 표준 배수량은 3,500톤이며 만재 배수량은 4,300톤입니다. 총 120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은 롤스로이스의 MT30 가스 터빈 엔진 1대, 2대의 MTU 디젤 엔진, 그리고 2대의 레오나르도의 전자유도 저속 추진 전동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30노트이며 순항 속력은 15노트입니다. 18노트로 계산한 연속 항해 거리는 4,500해리입니다. 충남함은 비록 호위함이지만 탐지 장비와 작전 시스템, 무장 모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작은 배에 큰 포를 장착한 느낌도 듭니다. 충남함은 한화그룹이 유럽 타레즈 그룹과 공동으로 개발한 듀얼밴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 X 두 개의 밴드는 공통 초점 안테나를 사용하며 고정된 사면 배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450km 이상 떨어진 공중 목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각 배열 위에는 임무용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IRTS도 있습니다. 충남함 호위함은 한화에서 설계한 해군 작전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베이스라인 3.0 버전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 기술을 통해 통합 및 공유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고성능 컴퓨팅을 통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레이더와 광전자 센서의 정보를 통합합니다.
차세대 호위함인 충남함에는 국내 개발에 성공한 레이더를 주축으로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 최초로 탑재되어 뛰어난 수준의 탐색 및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눈과 귀만큼이나 강력한 국산 무장까지 갖춰져 있죠. 충남함은 완벽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두에는 MK45 127mm 주포가 한 문이 있으며 주포의 후방에는 2기의 8단 KVLS 수직 발사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군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및 홍상어 대잠 미사일 또는 해룡 대지공격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함선상에는 4단으로 구성된 2세트의 SSM700K 해성 반함 미사일과 3단으로 구성된 2세트의 MK32 어뢰 발사 장치가 있습니다. 경납고 위에는 또 다른 한국제 무기인 시우스 27열 30mm 근접방어 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남함의 미사일 시스템은 주로 한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미군의 미사일보다 약간 큰 크기의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국산 수직 발사 시스템인 KVLS에는 해군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와 최대 요격고도는 각각 150km와 30km로 이로써 충남함은 한국에서 최초로 지역 방공 능력을 갖춘 호위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오래된 호위함의 대거 감축으로 인한 공석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호위함 능력이 향상되어 구축함과의 작전 협조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전문가는 충남함의 무장까지 한국제 방공 미사일들과 어뢰로 채워져 있는 부분을 강조하며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이루어낸 성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위 산업이 거의 몰락해버린 대만의 입장에서 함선에 실리는 미사일 하나까지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동아시아 지역 호위함 중 누가 가장 강할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054A 호위함과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그리미아시급 호위함과 비교하면 일본과 한국의 신형 호위함들은 보다 우수한 종합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구축함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원거리 성능 측면에서는 일본의 모가미급이 우세합니다. 모가미급과 충남급 모두 원거리 작전을 위한 신형 호위함입니다. 모가미급의 선체 길이 대 폭 비율은 8.15입니다. 충남급의 선체 길이 대 폭 비율은 8.71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체 길이 대폭 비율이 클수록 선속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기동성은 약해질 수 있으며 바람과 파도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054A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이 4,000톤 이상이며 한국의 충남급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디젤 동력을 사용하며 최대 선속은 28노트를 넘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호위함들보다 항해 속력이 떨어집니다. 한중일과 같은 조선 대국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대형 함선 건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미아시급 호위함의 배수량은 2,000톤 이상이 되지 않아 경량 호위함에 해당합니다. 최고 선속은 27노트로 원거리 항해 성능이 더욱 부족합니다. 또한 현재 한 척만 운용 중이며 앞으로 추가 운용될 가능성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공 방어 능력에서는 충남급이 더 우수합니다. 모가미급과 충남급 모두 이중밴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가미급의 OP-2 다기능 레이더는 더 많은 대상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레이더의 지원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함은 더 강력한 다목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포화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054A 초기형은 여전히 딩반, 정판, 레이더 복제 모델을 해상, 대공 탐색 레이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이중밴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에 비해 여러 단계 떨어집니다. 아울러 충남급의 KVLS 발사관은 쿼드팩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군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포화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함은 임무 다양성에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타격 측면에서는 충남급만이 대륙 타격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호위 함선은 모두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대잠 전투 측면에서는 일본과 한국 모두 대잠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호위함 모두 주동, 수동 음파 탐지 시스템과 저주파 트롤링 어레이 음파 탐지 시스템을 장착하며 대잠 미사일과 어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호위함 중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충남급과 모가미급을 비교한 결과 기동성에서는 대등하고 탐색 성능에서는 모가미급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하고 대공 방어 능력과 타격 능력에 있어서는 충남급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영상을 본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과 일본을 부러워하면서도 이런 뛰어난 호위함들을 대만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분동을 터뜨렸는데요. 일본과 한국 호위함의 발전이 정말 부러워. 40년 전만 해도 한국과 해군과 조선 분야에서 견줄만 했었는데 최근 우리가 미국의 지원 없이 한국과 격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봐봐. 한국은 할 수 있고 대만은 할 수 없다. 대만과 한국의 조선 기술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한때 해군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전력을 보유하고 강력한 조선 산업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만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몰락해버려 제대로 된 호위함 한 척 건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대만 해군의 부활을 꿈꾸며 경호위함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 대만의 신형 호위함 예상 스펙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형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대만산 AESA 레이더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결국 영국 BAE 시스템즈의 AESA 레이더를 수입해서 장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전 PSA 레이더의 내부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고각에서 탐지 공백이 발생하는 레이더로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까지 향후 수년은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루가 급한 대만 해군에선 결국 또다시 국산 AESA 레이더 도입을 포기하고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게다가 이 신형 호위함의 무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겨우 2,500톤급 경호위함의 대만형 시레민 해건과 펠렁스 XTR-102A 20mm 2연장 RCWS 이문까지 CIWS 근접방어체계 13종류를 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설계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대함, 대잠 무장들까지 추가해야죠. 이를 본 군사 전문가들은 배의 체급에 절대 다 실을 수 없는 과도한 무장이라며 함선의 내부 공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조원은 겨우 85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겨우 이 인원으로 이 많은 종류의 무장 시스템을 다 관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신형 호위함이 복합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놓고서도 항속거리가 12노트 기준 2000해리밖에 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었는데 이 과도한 무장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패한 무기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군함 건조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었기에 중국의 의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으니 잘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과거 1980년대 대만은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을 도입하며 대만 군함 건조 기술을 일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로비와 대만의 방산비리, 은근히 얕잡아보고 있었던 한국에서 군함을 도입해야겠냐는 알량한 자존심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결국 한국 대신 프랑스가 선택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군함 건조 기술 이전도 물 건너갔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도입 과정에서 방산 비리가 들통나는 바람에 대만의 건함 사업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지난 오늘에도 대만이 제대로 된 호위함 하나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었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대만 네티즌들은 당시 정부의 어리석은 선택을 비난하며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라는 명예를 대한민국의 충남함이 차지했다는 소식 알아봤는데요. 충남함의 뒤를 이어 건조될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 KDDX와 보람의 함재기를 탑재한 중형 항공모함까지 완성되어 진정한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고대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